이강민의 잡시사 10월 9번째 페이지, 기나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자랑스러운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 정신을 계승하는 학교죠.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왕님을 추억하며 네. 네, 세종대학교의 지웅배입니다. 좋은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학교 학명이. 네네. 자,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다시 본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오늘 또 마침 한글날이라 저희가 사실 먼지님께 주제 이제 논의할 때 별 기대 안 하고 쓱 한번 던져봤거든요. 혹시 한글이랑 우주랑 엮어가지고 뭐 얘기해 줄 수 있냐. 네. 굉장히 좀 무책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냅다 그래도. 예. 마침 천문학계를 뒤흔든 뭔가 띄어쓰기 논쟁이 있다. 물론 이제 띄어쓰기는 세종대왕과는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말 표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뭐 이런 답신을 주셔서 이게 된다고? 예. 근데 띄어쓰기 논쟁이 뭡니까 이게? 천문학계를 뒤흔들었다고?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학생이었을 때 제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작게 혼나서 그때부터 인지하게 된 이슈인데요. 예. 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 언어 습관 그대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을 어디 서류에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은하. 네. 예. 근데 저는 우리 띄고 은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 띄고 은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니까 그냥 우리 집 할 때처럼 예. 우리와 은하가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은 띄는 게 맞죠? 네. 맞죠. 네. 예. 저도 이거 말하면서 약간 확신이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집은. 근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은하니까 우리 은하라고 띄어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났다고요? 네. 붙이는 게 맞나?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말하셨냐면 예. 우리 은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우리 은하라고 모두 이어서 써야 한다.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셨겠죠? 라고 전 또 배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최대한 우리 은하라고 붙여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또 학계에 가거나 뭐 과학 책을 보거나 뭐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보면 진짜 중구난방인 거예요. 띄는 데도 있고 네. 붙이는 데도 있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과학 교과서도 어떤 출판사 교과서는 우리 띄고 은하라고 쓰고 교과서에도? 네. 또 어떤 다른 출판사는 우리 은하라고 붙여 쓰고 그 타이핑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네. 빨간 줄 쳐지나요? 붙이면? 궁금하네. 꼭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게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리고 확신하건대 한 권의 책 안에서도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이어도 앞에서는 띄어 쓰다가 어디 뒤에 가서 또 붙여 쓰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맞는데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우리 은하 지금 저기 문서 프로그램에서 붙였더니 빨간 줄 안 써지네요. 진짜요? 예. 그럼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가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나름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국립국어원에 이제 물어보는 댓글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립국어원. 그때 제가 봤던 글에서는 또 누가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은하를 띄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집도 띄니까. 근데 또 과학 교과서 이제 집필할 때 그런 교육부 지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과학 용어 쭉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 보면 우리 은하는 하나의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라고 또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계에서는. 네. 그래서 되게 규칙이 좀 중구난방이다. 이걸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유명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또 우리 띄고 나라 용례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네. AI는 또 띄어쓰라고 한답니다. 그래요? AI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의 입장은? 아니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둘 다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좀 난감한 게 그러면 혹시 외국 표현을 직역하면 좀 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표현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our galaxy라고는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네. 영어로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를 우리 은하를 밀키웨이라고 해요. 아, 밀키웨이. 네, 그러니까 밀키웨이 혹은 밀키웨이 갤럭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밀키웨이 갤럭시를 직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더 이상해지는데 우리말로는 밀키웨이가 은하수고 갤럭시가 은하잖아요. 그러면 은하수 은하가 그러네. 돼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약간 동어 반복 그렇죠. 같은 느낌도 있고 애초에 그리고 은하수가 은하를 옆에서 본 단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단면 그리고 전체 이름 두 번 부르는 느낌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 영어 표현도 좀 그러네. 그래서 네. 영어식 표현도 사실 좀 되게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중국어나 일본어에선 어떤 힌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다른 한자권 문화에선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예. 그 태양계 은하. 아, 한자권에서는 태양계 은하라고 해요? 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다. 여긴 되게 좀 열려 있네요. 그래서 예. 태양계 은하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아예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은 은하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만 성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성계. 네. 그러니까 되게 표현이 다 제각각인 그러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마 우리나라 우리 집이라는 그 습관 때문에 은하한테도 우리 은하라고 전 이름을 지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나 또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하나의 있는 은하 공동체. 그렇죠. 예. 그러면 은하 공동체로 보면 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우리 은하, 붙여서 우리나라라고 쓰니까. 하는 것처럼 예. 그럼 우리 은하라고 그렇지. 붙여 써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바깥 은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은하에서는 할 때는 떼어야겠지만. 그쵸.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저 동의합니다. 예. 그 우리 은하라는 이름이 네. 저는 약간 구시대적인 이름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주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은하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자체가 하나의 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은하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은하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걔네 은하를 지칭할 때랑 네.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은하를 지칭할 때랑 표현이 달라지니까 띄어쓰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예. 그럼 되게 이제 헷갈려지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여러 개의 은하들과 함께 어우러 살고 있다라는 현대적 관점을 좀 반영해보고 싶어서 이왕이면 띄어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예 다 통일해 버리자. 네, 그냥 우리도 네 은하, 남들의 내 은하 할 거 그쵸? 없이. 네, 나도 이 친구한테 외계인일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은하라고 예. 좀 띄어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은하보다 큰 개념은 뭐죠? 우주가 우주인가요? 은하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우주 공동체 일원으로서. 네, 그렇죠. 내 은하, 네 은하 하지 말고 다 띄어쓰자. 네. 그럼 우리 우주 저기 다중우주까지 가면 이제 또 다중우주까지 가면 네. 또 복잡해지는데. 그러네. 재밌네요. 네. 예. 은하는 근데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가 이제 네. 그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는 은빛의 강줄기다라고 해서 은빛이구나. 은 그다음에 강하 해가지고 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은하도 이상해요. 밀키웨이 갤럭시. 예, 그러니까 이미 강줄기라고 단면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러네. 또 은하라고 부르는 거니까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 좀 그러니까 인류가 그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관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오래 전부터 써왔던 언어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안하죠. 그렇죠. 예.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 예.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잘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린 여전히 중세시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고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 별이 뜨고 달이 친다. 그러네. 우리 입장이구나. 그렇죠. 여전히 움직이는 주체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네. 네. 그거 못 바꾸지 근데. 근데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저 혼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대체어가 가능할까? 예. 예를 들면 네. 엄밀하게 봤을 때 별이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별은 가만히 있고 지평선이 밀려와서 별이 저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평선이 물러나서 별이 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움직이는 주체를 땅에 둬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별이 뜬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별이 뜬다. 네. 땅 지평선이 밀려간다.
그러면 약간 밀물 썰물에서 힌트를 얻어서 밀당 썰당. 그래. 저는 이렇게 하는 그래. 게 차라리 21세기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해주겠죠. 밀당 썰당. 네. 저 밀겠습니다. 진짜요? 연말에 아나운서 협회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친한 사람들 위주로 제안해 볼게요. 이제 뉴스에서 네. 여러분 2026년 새해 네. 일출이 밝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여러분 2026년 드디어 썰당이 밝았습니다. 밀당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밀당이 밝았다. 네, 저도 헷갈리네요. 밀당이 죄송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네. 예, 하지만 좋은 아무튼, 제안이었다. 네. 한글날에 네.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하 이제 띄어쓰기 이슈로 한글날 방송 시작해 봤는데요. 예. 천문학계의 윤동주라고 지금 에디터들 감탄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근데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모양입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수는 얇고 가늘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동그란 원반 안에 우리가 gat혀 있어서 그 원반을 옆으로 자른 호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은하수에는 원반이 있다라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60%, 한 3분의 2 가까운 대다수의 은하들은 원반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은하 포함해서. 네. 예. 그래서 좀 더 두툼한 넓게 위아래로 퍼져 있는 두꺼운 원반이 있어요. 네. 이걸 영어로 그대로 이제 thick disk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느다란 thin disk, 그 얇은 원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완전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아마 오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간천체 손님 이야기할 맞습니다. 때 그때 예. 짧게 소개해드렸을 텐데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은하수가 이제 밤하늘에 강줄기가 길게 흘러가죠. 네. 그러면 멀리 그 강줄기의 연안까지 퍼져 있는 두꺼운 강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강줄기가 두꺼운 원반에 해당하고 우리 은하수에서는 대충 그 두께가 3,000광년 정도 돼요. 3,000광년 두꺼운 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강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더 가느다란 흐름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광년 정도 됩니다. 얇은 원반. 네. 그래서 두꺼운 원반 안에 얇은 원반. 대부분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우주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은하에서는 다 저런 식이다. 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두꺼운 원반이냐 얇은 원반이냐에 따라서 그 주로 원반을 구성하고 있는 별의 나이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얇은 원반은 지금 보면 대부분 좀 나이가 어린 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더 파릇파릇하고 온도가 뜨겁고 푸르게 빛나는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두꺼운 원반으로 가면 훨씬 더 오래전에 태어난 나이가 많은 별들이 훨씬 많아요. 두꺼운 원반에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 네. 근데 얇은 원반이 좀 중심부에 있다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별들. 네. 이거 왜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고전적으로 넓게 퍼져 있던 가스 물질이 천천히 돌면서 수축해가지고 가운데 원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피자 도우 한 판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뭐하러 얇은 원반이 하나 더 있고 두꺼운 원반은 또 바깥에 퍼져 있고 왜 이런 두 가지의 다른 스케일의 이제 원반을 갖고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당연하지만 두 가지의 가설이 있었죠. 두 가지의 가설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첫 번째, 두꺼운 원반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얇은 원반을 더 만들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두꺼운 거 먼저, 얇은 거 다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먼 옛날엔 막 복잡하게 난류로 휘몰아치고 있던 가스 물질이 막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은하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좀 더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즉 온도가 뜨겁다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원반이었고 그래서
좀 더 펑퍼짐하게 사방으로 랜덤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펑퍼짐하게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네. 아직 잠잠해지기 전이어서 네. 이런 두꺼운 원반들이 주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일찍이 태어난 오래전에 태어난 나이 많은 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에서 새롭게 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원반의 중심부에서 네. 원반 높이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그럼 또 얘네가 중력으로 위아래 퍼져있던 물질을 더 끌어당기고 잘 가라앉고 잠잠해져서 최종적으로 얇은 원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이런 순서였고요. 두꺼운 거 먼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당연히 또 반대죠. 그래서 얇은 원반 먼저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게 생기는 거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두꺼운 원반에 오래된 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가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냐면 얇은 원반이 일단 잘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우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또 다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충돌을 하고 그렇죠.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겪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천문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런 은하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하는 은하는 다 커플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혼자 있는 솔로 은하 대비 네. 커플 은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분야이기 때문에 커플 연구가네요. 네, 예. 저는 은하를 주인공으로 이제 연프를 보는 거죠. 연프를 보는 네. 은하계의 데프콘. 약간 그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네. 은하 원반에 살고 있던 별과 가스 물질의 궤도가 다 흐트러지겠죠. 네. 그럼 또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잠잠하게 잘 살고 있던 납작하게 눌려있던 원반이 펑퍼짐하게 부푼다는 거예요. 두껍게. 그쵸. 예. 그래서 얇은 거 먼저 두꺼운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가설도 있었어요. 뭐가 맞는지도 결론이 났나요? 이게 최근에 되게 재밌는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예. 천문학이 뭔가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한다고 할 때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먼 과거에 살고 있던 우주부터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르는 가까운 우주까지 실제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돼요.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 먼 거리를 보면 옛날의 우주를 보는 거고 네. 조금씩 가까운 거리의 우주로 오면 비교적 최근의 우주를 그렇죠. 보는 거고 예. 그러면 실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얇은 원반의 은하들이 얇았는지 네. 두꺼웠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얇은 원반이 나중에 생기는지 이거를 쭉 보면 되겠죠.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한 111개 정도의 은하를 관측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연구는 그 원반의 얇고 두꺼운 거를 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은하들이 딱 절묘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누워 있는 그 방향으로 놓여 있는 은하들만 본 거예요. 엄선에서 111개를 봤다?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경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원반이 얇게 안 보이고 그렇지. 얼굴이 보일 테니까 네네. 옆모습만 보기 위해서 저런 이제 은하를 고른 거고 참고로 이제 천문학에서는 저렇게 얇게 누워 있는 은하를 엣지온이라고 해요. 엣지온. 가장자리가 딱 보인다. 네. 그래서 반대로 얼굴이 보이면 페이스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기준이네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엣지온으로 누워있는 이제 은하들을 본 거고 좀 재밌게 표현하면 아주 먼 100억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우주부터 가까운 우주에 이르는 다양한 은하들의 은하수를 봤다. 은하의 단면을 옆에서 봤다. 그렇죠. 은하수를 본 그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자, 근데 한번 제가 우리 편집장님의 네네네. 눈썰미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눈썰미. 예. 네. 자, 지금 저게 둘 다 위쪽에 8개가 있고 아래쪽에 8개가 있어요. 위쪽은 비교적 최근 가까운 우주에서 관측한 은하들이에요. 예. 그럴 것 그리고-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좀 오래된 게 뻘걸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거든요. 자, 누가 어느 쪽이 더 두툼해 보이시나요? 제가 눈은 작고 처졌지만 네. 눈썰미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예, 네. 두툼한 건 아래쪽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확연하게 확연할 정도인가? 확연한가? 자세히 보면 확연할 것 네.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천문학자들이 눈대중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저걸 예. 다 이제 분석해서 네. 빛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빛의 어디까지 두께가 퍼져 있는지 이런 걸 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이미지에서만 해도 볼 수 있듯이 네. 과거의 우주에서는 다 두툼한 원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로 오면 올수록 두툼한 원반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더 뚜렷하게 얇은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인즉 그쵸?
두툼한 거 먼저 생겼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틱 디스크가 먼저 있었고 첫 번째 가설. 나중에 가서 얘가 잠잠해지고 가라앉아서 네. 이제 중심에 더 얇은 틴 디스크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를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우리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네.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네. 또 우주가 진화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 우리 은하가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떤 그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주변 우주의 모습을 단순히 우주 전체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해봤자 우리 은하 주변에 주어진 관측 가능한 이 비좁은 우주만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유독 은하들의 밀도가 바글바글한 지역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네. 인접한 은하끼리 중력을 더 많이 주고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를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빅뱅이 언제였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글바글한 데 살고 있어서 은하가 순수한 팽창보단 좀 느리게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만 보고 우리 우주는 팽창이 느리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앞의 우주만 봐서는 사실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좀 섣부를 수 있다라는 게 항상 천문학자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하가 그러면 다른 은하들 대비 좀 이상한 애인지 유별난 애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원 오브 댐인지 그거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세계도 우주의 전반적인 평균치에 머무는 그냥 엇비슷한 모습일 거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은하도 이런 그 우주 전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은하들과 비슷하게 진화한 것 같아요. 약간 표준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하도 대략 그 80억 년 전부터 이제 원반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얇은 원반이 생긴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이번에 관측한 저 111의 은하들과 얼추 비슷한 거죠. 네. 그러네요. 예. 이건 뭡니까? 은하들의 질량에 따라서도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은하가 두껍고 얇다 이거를 단순하게 눈대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의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빛의 분포를 이제 파악을 해서 얇은 원반을 채우고 있는 별의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 두꺼운 원반을 차지하고 있는 별들의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따로 이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성분마다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분류하는 거를 일종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컴포지션.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위별로 쪼개는 건데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은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별이 더 많이 태어나고 물질을 더 많이 잡아먹고 해서 전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한 그 은하들의 얇은 원반의 질량 증가 추세와 두꺼운 원반의 질량 증가 추세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 그래프를 하나 혹시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그래프가 지금 얇은 원반의 질량 증가 추세입니다. 얇은 원반의 질량 증가 추세가 파란색입니다. 그 얇은 원반은 이제 파릇파릇한 별들이 살고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그 미지근한 나이가 많은 별들이 주로 살고 있는 두꺼운 원반의 질량 증가 추세인 거죠. 보시면 둘 다 비슷하게 더 무거운 은하로 갈수록 그 은하 원반의 질량도 무거워진다.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이니까. 또 잘 보시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다르네요. 맞아요. 파란색이 더 가파르죠. 얇은 원반을 표현하고 있는 파란 그래프가 좀 더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렇다는 건 은하가 작았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왼쪽 끝에 있었을 때 은하가 아직 성장을 많이 안 했을 때에는 얇은 원반의 질량은 많이 작았고 두꺼운 원반이 먼저 있었으니까 두꺼운 원반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꺼우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뒤늦게 얇은 원반이 만들어지는데 얇은 원반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두꺼운 원반이 전체 질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얇은 원반은 아직 별로 없다가
나중에 뒤늦게 성장을 시작한 얇은 원반이 훨씬 빠르게 폭풍 성장을 해서 은하 전체 원반의 주류를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더 강해졌어요. 그쵸? 나중에는. 그래서 그 원반 스케일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폭풍 성장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얇은 원반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별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의 질량 분포가 달라지겠죠. 네. 그럼 그 새롭게 추가된 별들로 인해서 다시 주변에 퍼져있던 가스 물질이 천천히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퍼져있던 가스 물질이 이렇게 높은 밀도로 가라앉으면서 네. 그럼 더 많은 별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쇄 작용처럼 네. 더 빠르게 얇은 원반이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 관측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문대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은하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고요. 예. 그냥 은하가 있을 만한 방향으로 네. 망원경을 틀어서 우리가 딱 그냥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 네.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지금 충돌 임박이죠? 그렇죠. 안드로메다 70억 년 정도 이제 충돌 임박을 앞두고 있는데 엄청 빨리 오고 있어요. 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 되거든요. 250만 네. 광년. 예. 제일 가까운 옆집 은하입니다. 네, 옆집 은하. 네, 우리 은하 주변 돌고 있는 조그만한 꼬마 은하들 빼면 네. 제일 큰 은하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옆집 은하인데 네. 이 정도 거리만 돼도 우리 맨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네. 사실 날씨만 좀 도와주면 그래요? 네. 어떻게 보여요? 그게 딱 맨눈으로? 지금 요즘에 네. 가을이잖아요. 네. 10월 달에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서도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보이죠. 진짜로? 네, 딱 눈으로 보면은 네. 뭔가 별은 아니고 뭔가 어렴풋하게 있어요. 뭐 약간 노을처럼 보여요? 노을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뿌연 얼룩 같은 게 하나 조그만하게 네.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뭐 가을에 네. 기회가 돼서 어디 강원도나 어디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신다면 네. 한번 하늘을 보세요. 진짜? 네. 안드로메다 은하를 맨눈으로 볼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은하도 뭐 거리만 충분히 가까우면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남반구에 있는 마젤란 은하도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마젤란 은하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퍼디난드 마젤란이 그거 보고 항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은하도 네. 거리만 가까우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제임스 웹이 보고 있는 그런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도 네. 너무 멀어서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지 네. 민감하고 커다란 눈동자를 달고서 보면 당연히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은하는 모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네. 평균적으로 은하가 수조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측 가능한 거 안에만 수조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은하가 수천억에서 수조개의 별을 품고 있죠. 현타 온다. 그러면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별의 수,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네.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네. 간단하게 수조 곱하기 수조개. 별의 수가? 네. 그럼 그렇죠. 조가 대충 10의 12승 스케일일 테니까 네. 뭐 10의 23, 4승 정도 스케일로 이제 별들이 있다. 적어도. 그 별마다 또 행성 몇 개씩 딸리면 행성 수는 더 많을 거고. 그렇죠. 네. 거기 또 위성 몇 개씩 딸면 위성 수는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 네. 불만이 있어요. 뭐가 어떤 가끔 불만이죠? 뉴스 보면 네. 뭐 무슨 엄청 큰 예산을 들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큰 돈을 비리로 받았다 이런 뉴스 많잖아요. 네. 그럼 항상 뉴스에서 큰 돈을 이야기할 때 천문학적 숫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10억을 해봤자 10의 10승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서 천문학이란 말을 갖다 써? 그러니까요. 이런 거 천문학적 숫자라기엔 좀 너무 하찮다. 하찮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좀 날카롭다. 남용하지 말아달라. 남용하지 마라. 예. 제가 또 언론 노조에 이거는 선생님 이름을 한번 네. 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거 연구하시네. 커플 네. 은하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요거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오늘 아까 그 은하 원반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원반 모양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 같았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런 충돌도 하지 않고 네. 은하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은하의 모습이 바뀔까라고 보면 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은하 안에 별들이 죽으면서 또 별의 질량 분포가 달라질 거고 또 별들이 죽게 되면 또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하니까 그때 또
그 은하 원반을 채우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잠시 선명하게 남아있던 얇은 원반도 또 다 흩어져서 또 좀 두툼하게 두꺼워지는 방향으로도 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천문학에서는 내재적인 진화다라고 해서 인터널 이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은하들은 혼자 살기보다는 항상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극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은 다 원반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은하가 부딪히면 굉장히 복잡하게 궤도가 다 섞이면서 네. 각 별들의 궤도가 납작한 원반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가 부딪히면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합체한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궤도는 네.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돌고 네. 다 섞여 있겠죠. 예. 그럼 마치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뭐와 같느냐? 벌집 주변을 왱왱거리고 있는 벌떼와 비슷해요. 벌들이 누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할 거 아니에요. 저마다 약간 그쵸? 예. 그럼 그거를 멀리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죠. 합체한 궤도가 요란법석해진 은하의 경우에는 이제 동그란 타원 은하가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서 채널 이름이 현타인가요? 현자타임스인가요? 아, 약간 네.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은데. 네네. 뭐 예.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은하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 은하 지도 그리는 법도 이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은하 역시 다른 은하들처럼 두꺼운 원반과 얇은 원반을 품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진정한 우주를 발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